자, 모두를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지막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종강을 하고 다음 주 17일 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8번의 강의를 잘 소화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현지 강의에서 미리 몽골의 성장 회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강의하는 문제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성장 회계를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경제 성장과 수렴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수렴. 영어는 convergence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이렇게 근접해 가는 거죠. 근접해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목차를 보면 생산성 수렴의 의미, 그다음에 집계 수준의 생산성 수렴. 그러니까 집계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산업이 쭉 올라가 있는 거죠. 전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렇게 쭉 더해져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산업에서의 생산성 수렴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산업 업종별 산업별 그런 생산 수렴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수준에서의 생산 수렴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는 그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또 보내드렸던 한국 경제의 성장과 생산 수렴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한 백그라운드는 사실 그 논문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그 생산 수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몽골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이 경제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저기 샤크라 그러죠? 에서 참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라고 그러죠. 그때 이게 이제 발생했고, 그다음 2000년 후반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 팬데믹 위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더구나 수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를 당할 때마다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충격을 벗어나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80년대 연평균 9.5%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죠. 고도 성장을 좀 지내고 왔는데 2010년대,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년까지 한 10년간 평균을 보니까 2.5% 아주 낮은 숫자잖아요. 한 7% 포인트가 낮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 2024년 최근에는 그러면은 어떨까? 최근에를 보면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2024년도에 한국은행 데이터, 국민계정 데이터에서 보니까 2024년 현재 2.0%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시계열이 2001년부터 잡혀 있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건 마지막 연도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작업을 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54년부터 나오는 통계예요. 쭉 오다가 70년대 오일 쇼크 한번 당하고 그다음에 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하면서 이렇게 쭉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게 되면 72년부터 그냥 쭉 하나의 직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슬라이딩 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고 있는 이유. 어,
이거는 몽골 경제라고 해서 무슨 예외가 아닙니다. 몽골 경제도 지금 91년, 1, 2년 그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달성한 뒤 쭉 올라갔잖아요. 2009년 저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근데 지금 이 통계가 2022년이 마지막인데 제가 예측하건대는 2023년, 2024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몽골 경제는 사실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경제 성장률이 어떨지를 사실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현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지금 성장 회계의 결과인데 지금 71년부터 2022년까지 자본 증가율이 3.33%예요. 이 자본 증가율이 GDP에 미친 기여율이 67.9%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자본이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GDP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울란바토르에도 엄청난 빌딩 건설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 지금 몽골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장 속도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수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수렴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액션으로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밑에 써놨지만 이제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싱가포르, 대만, 한국, 홍콩 이렇게 이 폴타이거스라고 하는 이 아시아 네 마리 용이 성장 속도가 이렇게 한국처럼 둔화되고 있어요. 뭐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가까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뭐 그냥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던진 문제는 한국 경제에 포커싱을 맞췄을 때 이러한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한국 경제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경제적 의미에서 구조적인 속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만약에 구조적인 현상으로 한국에서 이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률을. 그럼 대안이 있는가?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근데 계속 이게 둔화가 되어야 되는 건가? 대안의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그 일반적 현상이다. 그럼 일반적 현상이라 그러면은 한국보다 먼저 성장한 나라들은 그러면은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았느냐?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렴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매우 중요한 경제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산 수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선진국의 생산성 수준을 후발 경제가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캐치업 한다 그러죠.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이렇게 사냥할 때 캐치업 하듯이 따라가는 거죠. 그 후발 경제가 이렇게 선진국을 따라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수렴한다고 그러고 그걸 생산성 측면에서 보니까 생산성 수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은 후발 경제국은 어, 선진국을 늘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모비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9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후진국 경제라고 해서 모든 게 선진국 경제를 그냥 다 따라간다라고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제 후발 경제 개발 도상국에서도
일종의 사회적 능력, social capability가 존재해 줘야 된다. 이 사회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그 국가의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수준, 제도의 종류,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어, 후발 그 경제에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제 자본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능력이 존재해줘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 경제는 지금 이런 사회적 능력이 있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통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91년 이후에 쭉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모비츠가 강조했듯이 이 사회적 능력,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 그 생산 수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분해해서 설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생산 격차가 이제 해소되는 거죠. 캐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과의 갭이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이 성장하게 되면 이 성장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9%대 두 자릿수로 증가했어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4%대로 둔화가 되고 있죠. 그 엄청난 큰 국가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 성장이 둔화되는 일반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효율성 향상 및 기술 추격이다.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이 경제 개발 도상국들이 아까 말한 social capability, 사회적 능력이 있어서 이 후발 경제국의 어떤 생산성이라는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이제 해외 기술 수준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효율화를 시켜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기술이 추격되는 이런 의미를 이제 생산성 수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 한국어는 역공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리버스란 말이 이제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어떤 기계나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기능들의 부품이 속해 있고 그래서 조립을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구나.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런구나. 그럼 이걸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하다 보면 이런 기계들이 이런 역할과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좋은 상품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부품을 만들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수업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제 거꾸로 기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일본은 50년대에 있었다 그러고 중국은 90년대에 있었다 그래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가장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자동차가 없었는데 자동차를 어디서 만들어내라 그러면 답답한 노릇이죠. 자동차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자동차를 어딘가서 사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분해해보고 조립하는 걸 하다 보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쇠를 깎고 만드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지금도 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후진국이 꼭 후진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기술이 낮은 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후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배워가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이 자동차 이름이 시발 자동차 한글로 이 시발이라는 뜻은 스타트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차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찝차를 만들었어요. 찝차를. 옆에는 작은 그림인데 요거는 바퀴가 세 개 달린 그런 건데요. 어쨌거나 이 지금 한글로도 시발 이렇게 좀 띄어쓰기가 이렇게 분해해 놨지만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원형은 뭐냐? 이 원형은 이 지프입니다. 지프. 응? 윌리스 오버랜드라고 하는 지프를 분해해서 완전 분해해 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시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선반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공장이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떤 공작 기계인데 독일이나 또는 일본의 그 기계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그네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일단 사요. 사가지고 그를 이 자동차 사례처럼 다 분해를 해보고 조립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뭔가 개선할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스타일로 그걸 만든다든지 뭔가 같은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후발 공화국이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면 생산성 수렴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베타 컨버전스, 베타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또 시그마 컨버전스, 시그마 수렴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 자체는 이제 사실 설명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음, 왜 베타라고 하는 걸 선택했느냐? 그러면은 이 리그레션, 회귀식의 그 계수값을 보통 우리 베타라고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회귀 결과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그걸 땄을 거예요. 회귀식의 어떤 회귀 계수, 베타 값.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보이게 되면 이제 베타 수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베타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1인당 소득 또는 1인당 산출, 이런 산출이면 이제 노동 생산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그 정도를 측정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1960년 된 1970년 같은 초기 수준, 경제가 개발되기, 한국 같은 경우는 1960년 초반이 되겠죠. 경제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성장 과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62년을 예를 들어서 초기 소득 수준, 이때 소득 수준을 초기 소득 수준이라고 하면 향후 50년 후에, 내지는 60년 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초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데 나중에 50년 후에 보니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그때 성장률, 증가율 거 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됐으니까. 초기에 비해서 많이 성장이 됐으니까 초기 수준하고는 관계가 음의 관계, 네거티브한 관계가 보일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솔로 수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 이름을 따서 솔로 수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란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동학이라는 건 시간을 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시도입니다. Y축은 자본의 증가율이에요. 자본의 증가율이고, X축은 자본이죠. 이 스몰 k인데 사실은 k를 L로 나눈 1인당 자본이죠. 그 자본이라고 우리가 설명합시다. 자본이고, 그 다음에 Y축은 그 자본의 증가율이에요. 근데 지금 수평선이 n 플러스 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지금 SFK 오버 K라고 하는 곡선이 주어져 있죠. 이 곡선은 어디서 나타나는 고유의 식이 있잖아요. 람다 K는 SFK 오버 K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이게 이제 솔로의 자본 축적 방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S라는 게 이제 저축률이거든요. FK는 산출이죠. 저축액이죠, 저축액. 저축액에서 N 플러스 델타, 이 감가상각에다 인구 증가율을 좀 더한 건데, 감가상각을 뺀 거예요. 나머지가 뭐예요? 자본의 증가분이죠. 자본의 증가분. 자본이 저축을 통해 투자된 부분에서 감가상각을 빼고 남는 것이 이제 자본이니까 이걸 증가율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 증가율이 이제 람다 K가 0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점일 텐데 이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FK 오버 K가 N 플러스 델타하고 만나는 점이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N 플러스 델타하고 SFK 오버 K가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K 스타에서 만나잖아요. 여기서는 자본 증가율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하는 곡선이 지금 쭉 슬라이딩해서 K 스타에 와가지고는 증가율이 0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X축에 보면 K0 푸어, K0 리치라고 돼 있죠. 푸어는 이제 후발 경제국이고 리치는 선진국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우하향하는 곡선의 높이는 뭐냐면 이거 람다 K예요. 자본의 증가율이죠. 후진국에서는 자본의 증가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은 자본의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후진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을 하게 되면 GDP에 바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응이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 높으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본 생산성 자체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버전을 바꿔보면 후진국이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솔로와 스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렴이 지금 이제 베타 수렴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베타 수렴이 절대적인 언컨디셔널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컨디셔널한 수렴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unconditional 또 absolute 이렇게 설명을 하든 그냥 unconditional로 이해를 하세요. 또 모든 경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되어 있는 경제 예를 들어 OECD 국가면 34개 국가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OECD 그 멤버 컨트리가 초기 조건들은 다 다르겠죠. 그 34개국이 1970년대 조건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일정한 생산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경제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SFK가 딱 접근을 하듯이 접근을 하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컨디션을 하지 않고 언컨디셔널하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개별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어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학적인 용어인데 일단 어떤 변수들이 증가가 없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경제학 쪽에서 보면은 인구 증가율이 지금 거의 뭐 둔화돼서 멈춰 있다든지 자본 증가율이 이제 거의 뭐 0에 근접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경제가 아주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의 상태를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상상의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초기 조건에는 매우 미약했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높은 수준으로 근접할 때 그걸 이제 일단 수렴이라고 보는데 그게 한두 국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집단의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가정이죠. 그런데 조건적 수렴이라는 컨디셔널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아, 그렇지 않다. 개별 국가들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느냐. 개별 국가들이. 그러니까 개별국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 경제가 고유한 경제적이나 제도적 조건 하에서 다른 그 상태로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기 균형점으로 근접한다. 이게 이제 컨디셔널한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절대적인 거는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거지만 이 조건적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개별 국가마다 존재하는 정상 상태로 수렴한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건 컨디셔널, 어떤 언컨디셔널 이렇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어쨌거나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경제학에서 이제 신고전파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학 주류죠, 주류. 여기에서는 지금 컨디셔널한 컨버전스를 이 기본적인 가정 내지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컨디셔널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OECD면은 그들 나라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국민들의 선호도, 패션이라든지 국민들이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도 유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제들이 어떤 경제가 됐든 동일한 정상 스테디 스테이트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은 절대적 수렴이다. 이렇게 이제 절대적 수렴 아니면 unconditional한 컨버전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conditional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그래프로 좀 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자면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솔로 수완 모형에서 지금 우하향하는 곡선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됐어요. 차이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우하향은 S 푸어 FK 오버 K라고 되어 있죠. 푸어. 후진국의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우하향 곡선은 S 리치. 여기 스몰 s는 저축률이에요. 저축률. 선진국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땅에 선진국 하나, 수진국 하나, 이 두 개의 국가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네들이 지금 각각의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고유한 균형점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후진국은 지금 K스타 푸어라고 하는 점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K0에서. 리치는 어때요? K0 리치에서 K스타 리치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별적인 지금 접근점이 서로 스테디 스테이트가 점이 다르잖아요. K스타 푸어가 있고 K스타 리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각 개별 국가가 자기들의 고유한 정상 상태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S 리치, S 푸어. 그래프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만약에 선진국의 저축률이 후진국의 저축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S 리치가 S 푸어보다 더 커요. 그러면 SFK 자체가 커질 수가 있죠. 자본 축적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은 저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반면에 S 푸어는 후진국의 저축률이 낮다. 이렇게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자본 증가율 자체가 낮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냐면, 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성장 요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입니까? 노동입니까? 자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아서 자본 증가가 높게 되면 당연히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까 이게 보였던 것은 국가가 진짜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걸 함수 형태로 보면은 이게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가정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거를 unconditional convergence고 지금 있는 걸 conditional convergence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그걸 설명한 말이 이거죠. 저축률이 동일한 경우, 앞에는 이제 그래프 하나 있는 경우는 저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저축률이 상이한 경우, 근데 그래프가 두 개 났던 거죠. 저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오히려 푸어한 경우에 저축률이 지금 자본 아, 자본 축적 내 자본 증가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지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저축률이 상이한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저축률로 좀 저기 근접하고 수렴하는데 이 선진국이 오히려 후진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이 앞에서는 지금 후진국이 더 빠른 성장을 보여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선진국이 저축률만 높다고 하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다양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을 하든 아니면 개별 국가가 자기 자신의 어, 정상 상태로 수렴하든 이 두 번째 입장을 우리 컨디셔널한 컨버전스, 첫 번째의 경우를 unconditional convergence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지금 51개 주가 있잖아요. 한국은 17개 시도가 있어요. 근데 각 지역 경제는 그 나라 전체에 주어지는 법적으로 적용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동일한 시스템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적인 시스템이 같죠. 그다음에 기술도 같을 거라고 보여지고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경제, 뭐 51개가 됐든 17개가 됐든 또 몽골은 몇 개 경제가 있나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몽골의 지역 경제가 어떤 평균적인 경제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경제 체제죠. 지역 경제라는 것이 그 나라 전체 매우 유사한 경제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 unconditional convergence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 OECD를 설명을 했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의 지역 경제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어떤 평균적인 생산성 수준으로 수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는 unconditional한 convergence, 또 absolute convergence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자본이 막 이동하고 노동이 이동하고 이게 자유롭잖아요. 이게 장애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시스템이 유사하잖아요. 자본의 축적이라든지 또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사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유사할 성장 속도로 나타날 수가 있죠. 반드시 유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부분으로 수렴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어, 이거를 이제 베타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수렴 방정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종속 변수죠. YIT를 나눴어요. 이건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되거든요. 이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증가율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제 T하고 T-1기는 초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60년, 60년. 초기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T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50년 후, 30년 후, 롱텀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수식을 보면 로그 YIT-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시점에 노동 생산성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제 계수값을 보면은 그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그 베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베타. 베타는 사실 여기서는
수렴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 로그 y i t 마이너스 1에 있는 계수 통상 우리가 이걸 베타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로그 y i t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요 계수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초기 수준에는 생산 수준이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후에 생산 증가율을 보니까 이게 높았더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이 돼서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베타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이건 지금 미국의 지금 베타 컨버전스를 설명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연도를 보세요. 연도. 연도가 1890년부터 1990년까지 딱 100년, 이건 100년이에요. 100년 정도의 지금 증가율이 Y축에 그려져 있어. Y축에. Y축에. X축은 뭐냐면 1880년에 1인당 per capita income이니까 1인당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80년에 1880년 초기 시점으로 보고 그 수준에서 어, 이 지금 52개 주의 지금 소득 수준과 증가율을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1880년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주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50년 후에 100년 후에 증가율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 수준에서 어, 소득 수준이 높았던 NV, 네브래스카인가? 그럼 근데 그 주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지금 낮잖아요. 이게 지금 이 리그레션을 하면 당연히 이게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되겠죠. 이거를 어, 회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회귀 개수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베타 컨버전스고 이건 미국의 52개 주를 가지고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동일한 유사한 경제 체제가 어떤 하나의 평균적인 어떤 상태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좀 더 설명을 또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버전스가 이제 시그마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컨버전스. 여기까지는 설명을 잠깐 주셨다 하겠습니다. 시그마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그마는 보통은 이제 표준 뭐랄까 표준 편차를 설명을 하는 건데 결과 어떤 평균값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가 됐든 지역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예를 들었으니까 미국 전체의 평균적인 1인당 소득, 1인당 생산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52개 주가 다 거기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100년 후에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면 수렴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이제 초기의 수준하고 50년 후의 증가율의 상태를 봤는데 지금은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서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 격차가 50년, 30년 후에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든다는 얘기는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는 시그마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컨버전스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기 편차, 분포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를 앞에 붙였다. 이런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연구들은 이 시그마 컨버전스보다는 베타 컨버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베타 컨버전스는 이제 직관적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을 한다. 그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이제 컨디셔널한지 아니면 언컨디셔널한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시그마 컨버전스는 이게 이제 어떤 표준 편차,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전스는 베타 컨버전스와 시그마 컨버전스 이 두 가지가 있고 베타 컨버전스 안에 컨디셔널 컨버전스와 언컨디셔널 컨버전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경제도 이제 이런 이제 올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둔화가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거로 이 컨버전스 티어리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미래에 가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경제가 성장을 하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성장이 둔화가 돼서 어떤 시점으로 수렴이 될 수 있다. 이게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형을 보니까 베타 컨버전스가 있고 시그마 컨버전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정리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숨을 좀 돌리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5분간. 지난 중간고사가 좀 어려우셨던가요? 답변들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 기말고사 또 뭐 지난번 중간고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 한다는 가정하에 뭘 라이팅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저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제출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또 강의를 다 오픈을 해서 필요한 파일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PDF, PPT 파일을 보시면서 오픈북이니까 보시고 그거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다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도 혹시 헤맸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용기를 얻으시고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계속하죠. 즉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매우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떤 경제든 그것이 어떤 선진국 수준을 쫓아가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정상 상태를 쫓아가든 수렴 과정을 거쳐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제시된 문제 의식이 이 구조적 특성이냐 아니면 일반적 현상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일반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이 이렇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 조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렴되는 현상들이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요소 투자, 자본이든 노동이든 그 요소의 생산 요소의 또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그러면은 높일 것인가? 또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 혁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몽골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야기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신속한 투자가 또 많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일단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양쪽으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수련 문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미래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산업에서 과연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느냐 그걸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계 수준. 여기 집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ggregate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전 산업, 산업 전체, 또 제조업 전체, 서비스 전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생산 수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국 경제를 보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G7 국가를 대상으로 봤을 때 노동 생산 수준은 1970년대 70년부터 약 50년간 추격을 해왔다는 거, G7 국가를. 근데 그 G7 국가 중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970년도에 미국 생산성의 13.3% 수준이었어요.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근데 51년 후에는 미국의 생산성이 60.9%까지 캐치업을 했어요. 캐치업 확실히 됐죠. 그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G7 국가, 그레이트 세븐 국가들과 비교하니까 70년대에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 수준이 G7 국가 평균 17.4%. 그런데 51년 후에 보니까 82.4%로 6배 이상이 뛰었어요. 당연히 캐치업 했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수준의 이제 캐치업이다. 수렴이다. 선진국을 따라왔다. 그럼 선진국을 따라왔으니까 무슨 수렴이라고 그래요? 베타 컨버전스가 된 거죠. 베타 컨버전스가. 증가율을 한번 봤어, 증가율. 노동생 증가율이 50년 만에, 50년 동안에 한국은 4.39%, 약 4.4% 정도. 미국은 1.4%. G7은 여기도 한 1점 반올리면 4% 정도. 이 정도를 보이는데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 나라들을 추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1970년 이후에 노동 생산 측면에서 선진국 경제를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으며 일정한 생산 수준에 컨버전스하고 있다. 그 그래프를 한번 보이면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 8-3이 지금 한국과 그레이트 세븐의 노동 생산성 수준을 쭉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언제부터? 1970년, 70년부터 2022년까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맨 밑에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된 게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거기 퍼플로 맨 위에 그 자주색으로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 한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2020년쯤 돼, 20년이 아니네요. 19년 되면은 일본보다 올랐어. 일본을 캐치업을 분명히 하고 일본 수준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점선으로 하늘색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걸 오버컴했어요. 다른 나라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쭉 성장을 한 거죠. 이걸 만약 미국을 기준으로 다시 그래프를 작성하면 이렇게 돼요. 미국이 지금 맨 위에 1로 주어져 있잖아요. 1 딱 주어졌는데 모든 걸 미국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어를 캐치업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바로 밑에 가 있는데 한국은 70년대에 매우 큰 폭의 생산성 수준에 있었는데 이게 2021년에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직 미국을 오버컴 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숫자로 한번 볼까요? 숫자로? 이 7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한 거예요. 70년에 한국의 노동생 수준이 지금 8,744 US 달러 이거였어요. 근데 미국은 바로 위에 69,925 US 달러.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한 13.3% 수준. G7 국가 평균이 5만 392 US 달러인데 그것의 17.4%. 그러니까 20%가 안 된 거죠. 근데 2021년에 가니까 한국의 생산 수준이 8만 1920달러예요. 이거는 미국의 13만 4548달러의 약 60.9%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G7 국가 9만 9천 불에 한 82.4%. 그러니까 쫙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증가율에서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증가율이 1.4%, G7 1.35%인데 한국은 약 4.39%고 다른 나라의 G7 국가들도 다 1%포인트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트 세븐인데 성장률이 낮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선진국 성장률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 어? 일정한 수준으로 각국의 아까 컨디셔널 컨버런스가 있듯이 여긴 G7 국가 각각의 어떤 수준으로 지금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이 되니까 증가율이 높지가 않은 거죠. 낮은 거죠. 근데 왜 선진국으로 보느냐? 생산 증가율이 낮다고 그래서 후진국이 아닌 거죠. 어? 이미 그 경제 성장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돼 있어요. 여기는 양적으로는 세계의 성장률이 낮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사회를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거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한국이 과연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컨버전스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이 지금 이 그림 8-5입니다. Y축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 평균 증가율이에요. 71년부터 2021년까지고, X축은 1970년에 노동 생산성 수준이에요. 맨 왼쪽이 한국입니다. 한국. 가로 안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노동 생산성 증가율. 왜냐하면 평균 증가율을 지금 Y축으로 잡았으니까. 한국은 4.39%인데, 다른 나라 국가를 보면은 미국은 1.4%, 뭐, 캐나다는 0.86, 이 정도 됐잖아요. 이걸 리그레션을 딱 회귀 분석을 하면 이 점선이 그려지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가 위에 숫자로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5, 2에 0.5, 05x로 돼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값이 돼 있잖아요.
회의 계수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베타 컨버전스인 거죠. 아까 저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베타 컨버전스라고 그랬죠. 베타 컨버전스가 돼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G7 국가를 벗어나서 OECD 국가를 한번 가보자. 한국을 그 G7 국가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OECD 국가 내에서도 그러면은 수렴을 했느냐? 이게 지금 7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수렴을 아까 G7 국가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잘 구별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맨 밑에 지금 있잖아요. 자줏빛으로.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고 가운데 빨간 점선이 된 게 미국이고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 국가들도 두 개 국가가 있네요. 어쨌거나 한국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OECD 국가들을 지금 이렇게 캐치업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좀 더 분명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베타 컨버전스 상황으로 어, 그래프를 그러니까 산포도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그림 8-7과 같은 거죠. Y축이 이제 약 50년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인 거고, 그다음에 X축이 초기 년도의 노동 생산성 수준인 거죠. 앞에 G7 국가는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걸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돼요. 계수값이. 그러니까 초기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향후 50년 후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한국이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 이들 나라를 쫓아가고 있었다. 캐치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베타 컨버전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 이제 테이블로 표를 보면 한국은 이제 70년대에 8,736달러, 증가율이 4.41%.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을 지금 캐치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테이블로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베타 컨버전스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시그마 컨버전스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OECD 평균에 비해서 한국이 과연 그 표준 편차를 줄여왔느냐? 그 그래프가 지금 8-8이죠. 70년부터 그 표준 편차가 쭉 줄었어요. 2004, 5, 4년까지. 4년 이후에 다시 좀 상승하는 국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 편차가 계속적으로 줄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캐치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은 컨, 시그마 컨버전스를 했다. OECD 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더 타임 스케줄을 좀 더 넓혀서 최근 연도까지, 2024년도까지 확장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좀 업데이트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니, 이게 전 산업 수준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 수준으로 이제 생산 수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 방법론은 이제 위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RPL, 그러니까 Relative Productive Labor, 상대적인 생산성은 어, Productive Labor IJT라고 하는 개별 국가의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Productivity F는 Frontier, 그러니까 최고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 국가와의 격차를 한번 산업별로 보자는 거죠. 개별 산업별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프론티어 국가는 일로 온 거예요. 프론티어 국가는 일로. 아, 여러분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보신 경험은 없었겠지만 노동 생산성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할까요? 그냥 어떤 미국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이 아닙니다. 생산성 수준은 룩셈부르크가 거의 1등을 차지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룩셈부르크는 위에 옆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국가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룩셈부르크에서 직장이 있는 독일 국민이나 프랑스 국민들이 룩셈부르크로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침 돌아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룩셈부르크 국가의 부가가치로 잡히겠죠. 그런데 근로자 수는 룩셈부르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수에서 빠져요. 일은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데 노동 투입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노동자의 수준이 높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룩셈부르크가 미국을 그러니까 더 높은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건 제조업 상황인데 제조업의 노동생 수준이 높은 국가가 지금 위에 그린 라인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룩셈부르크 LUX라고 써 있어요. LUX, 룩셈부르크. 한국은 자줏빛으로 돼 있는데 쭉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떨어졌지만 쭉에서 지금 빨간색이 지금 미국인데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금 돼 있잖아요. G7 국가 내에서는 지금 한국의 제조업 생산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룩셈부르크를 거의 이렇게 추격하고 여기 2016년 수준에서 보면은 거의 따라잡았잖아요. 많이 캐치업을 했죠. 음. 그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서비스업 룩셈부르크가 1위예요. 프론티어 국가예요. 그런데 밑에 잠잠하잖아요. 잠잠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빨간 점성은 된 미국도 그렇고 자주색으로 된 한국도 지금 잠잠하잖아요. 갭이 발생한 거죠, 갭이. 그러니까 이건 캐치업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지금 분명히 한국은 집계 수준에서는 G7 국가든 OECD 국가든 이렇게 캐치업을 했는데 산업별로 보니까 서비스업은 아닌데 이 상황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산업별로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을 ICT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또 어떨까? ICT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입니다. 이 산업 분류에 산업 분류, 농림업부터 쭉 해서 제조업, 음식료품부터 제조업이 쭉 되는데 기타 제조업, 그 다음에 여기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쭉 해가지고 저기 국제기구까지 이렇게 산업 분류를 매길 때 이 산업에 지금 ICT 분류라고 해가지고 N, U, P 이 세 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밑에 줄을 보듯이 N은 non-ICT, ICT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걸 non-ICT라고 보고, 그 다음에 ICT의 ICT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ICT using sector 이렇게 보는 거고, P는 ICT producing sector예요. 그러니까 ICT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을 P자를 붙여서 producing이라고 해서 ICT producing P자를 붙이는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뭐가 있냐면 컴퓨터, 그다음에 전기장치, 여기는 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전기장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ICT 제품을 만들어내는 ICT 자본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싱 산업이다. U는 그것을 사용하는 ICT using 비중이 높은 그런 업종이다. 이건 제조업의 상황을 보여준 거고 서비스업에서는 뭐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ICT 프로듀싱 업종이 정보통신업이 이제 ICT 프로듀싱 산업이다. 도소매업 같으면 이제 많은 여러분들 저기 CS 뭐지? 음, CU에서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POS라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사고 나면 카드를 주면은 카드를 주든 현금을 주든 이렇게 딱딱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상품이 매출이 얼마 있었고 시간대별로 그 매출이 얼마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 RCD 제품들이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도수매업이 이제 RCD 유스잉 산업 대표적인 걸로.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도 U자를 붙여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산업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을 때 이제 그
컨버전스 상황이 어떤지 보는 것도 매우 재밌지 않았겠어요? 지금 8-11은 이 non-ICT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갭이 크지 않잖아요. 캐치업 하는 상황들이 없잖아요. 한국이 지금 저기 뭐야, 자주색으로 퍼플렉스로 돼 있는데, 퍼플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캐치업을 했다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나노 ICT 부분에서. 근데 ICT 유싱 부분으로 왔어요. 이것도 지금 회색 부분이 이탈리아인데 이게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것도 그 회색 부분이 프론티어는 아니에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도 지금 한국이 이 캐치업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죠. 판단할 수가 없죠. ICT 유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ICT 프로듀싱 부분은 어떠냐? 이 한국이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언제부터? 2004년부터. 그 전에는 이탈리아가 회색으로 된 이탈리아가 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탈리아가 쭉 줄어들면서 한국이 대체를 해버렸어요. 한국이 프론티어 국가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ICT 프로듀싱 부분에서 한국이 생산성이 G7 국가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높다. 이건 뭐 캐치업이 아니라 그 최고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죠.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004년 이전에는 쫙 캐치업하는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분명한 캐치업이 된 거죠. 그래서 ICT 부분의 수렴 현상을 볼 때 한국 경제는 ICT 프로듀싱 부분에서 부문적인 수렴 현상이 존재했다. 2004년 이후에.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게 지금 이 디지털 경제라고 그러죠. 디지털 경제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D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ICT 프로듀싱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 수렴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도 어, 정확하게 그거를 밝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난 ICT 부분에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ICT 프로듀싱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ICT 프로듀싱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그 투입 요소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번 현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소프트웨어, 또 지적 재산권 이게 다 뭐예요? 다 인텐지블 캐피탈이잖아요. 인텐지블 캐피탈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ICT 사회로 디지털 사회로 돼 있으니까 ICT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생산성이 캐치업이 되고 또 프론티어 상태로 올라가는 한국 사례를 보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는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요즘 새로 이제 들어선 한국의 정부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지금 광고를 하냐면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스처고 사실은 그 안에 아이, 아, 인공지능이 미치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경제도 뭐 크게 다를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핸드폰,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전형적인 IT의 당연히 그 대명사고 또, 이 안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산업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과연 그 지역 수준에서의 수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뭐,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이제 다 지역이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지금 요즘 48개 주에 대해서만 한 건데, 이거 제가 한 연구는 아니에요. 어, 100년간의 그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을 평균 증가를 하고 초기 연도를 지금 1880년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예요. 이 관계가 음의 관계, 네거티브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어, 베타 컨버전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림이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네거티브한 관계를 보이면서 베타 컨버전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그마 컨버전스 있느냐? 있다는 거죠. 이 시그마 컨버전스예요. 표준 편차가 지금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1930년 근처인데 이 표준 편차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격차가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평균에 비해서. 이때가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줌으로써 소득 격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상위층이나 하위층이나 다 같이 못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유발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장기적 트렌드에서는 이게 지금 아, 시그마 컨버전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미국 지역을 가지고 해봤을 때 수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 일본은 이제 47개의 지방이 있다고 그래요. 프리펙처라고 하는 47개의 지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1930년부터 1990년, 그러니까 60년간 1인당 소득의 평균 증가율하고 1930년, 이게 초기 시점으로 보고 이때 1인당 소득 관계를 보니까 아주 스트롱한 네거티브 관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어, 베타 컨버전스의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사례. 이거 지금 살라이 마틴이 96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결과를. Y축은 60년간의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이고, X축은 1930년도에 일인당 소득의 로그 값입니다. 어때요? 완전히 우한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소득 수준이 낮은 그 어떤 일본의 지방 소도시가 40년 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저 오른쪽에 가면은 소득 수준이 높았던 그 프리펙처는 저기 1인당 소득 증가율이 30년 동안에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관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그 프리펙처가 상당히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베타 컨버전스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시그마 컨버전스가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 40년쯤 이후에는 확실하게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전에는 표준 편차가 증가했죠. 이 시점이 뭡니까? 이 시점이. 이게 이제 지금 일본이 이제 동아시아를 이 침략한 강점기 시대잖아요.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이전은 다 일본이 점령한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소득이 아, 수렴이 되지 않고 소득 격차가 아주 컸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 정부가 소득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서는 쭉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걸 봐서는 어, 수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시그마 컨버전스가 나타난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저한테 기회가 되어진다면 몽골 경제에도 과연 그 베타 컨버전스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조사를 분석을 해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를 보죠. 유럽. 유럽은 이제
여기 여러 나라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8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지금 다 이 각국의 몇 개의 지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셀렉션 해가지고 90개 지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계열이 1950년부터 90년까지인 게 40년 동안에 인당 소득 증가율하고 1950년을 초기 시점으로 보고 이때 인당 소득을 가지고 이제 과연 베타 컨버전스가 존재했느냐. 그래 보니까 역시 그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Y축에는 40년 동안의 인당 소득의 증가율이고 X축에는 50년의 1인당 GDP. 확실하게 베타 컨버전스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무슨 베타 컨버전스 중에서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컨디셔널, 아니 언컨디셔널 컨버전스인 거죠. 그러니까 또 그룹이 이렇게 어떤 수렴이 되고 있는 음,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그 언컨디셔널 컨버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8-19는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각자의 국가들이 나타난 건데, 각자의 국가들, 개별 국가들의, 어, 표준 편차가 지금 우하향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위가 이탈리고, 스페인, 저머니, 프랑스, UK. 다 지금 표준 편차가 쫙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평균 값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컨버전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여기는 지금 이게 그래프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4개 현 전체 평균값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 유럽 국가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그 나라 개별 국가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48개 주, 일본의 47개 현, 유럽의 90개 지역의 수렴 여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absolute 베타 컨버전스, unconditional 베타 컨버전스가 발견됐지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각 주의 선호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죠. 그다음 기술 수준, 그 정치 체제, 정치 제도 이런 것이 매우 유사하고 같을 수 있죠. 호모지니트, 동질해 줄 수 있잖아요. 동질한 한 나라 안에 있으니까. 미국과 일본은 각 지방은 한 나라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동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렐러티브 호모지니트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유사한 정상 상태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유사한 정상 상태를 창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분명히 생산성이 수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제가 문제를 맨 처음에 제기했던 한국만이 유일하게 생산성 수렴이 나타난 게 아니라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런 생산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걸 확대하면 몽골도 당연히 생산 수렴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향후에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죠. 만약에 이게 생산성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노벨 경제학상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런 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의 소득이 어,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 삶을 구고해 나가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국가의 성장에 따라서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만큼 나이가 들면 그때쯤 되면 몽골 경제도 이렇게 둔화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제학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한 2개월 보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종강이니까. 하여튼 그동안 뭐 하여튼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어, 잘 이렇게 학습했다고 하면 저는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걸 100%다 기억을 하지 못할지언정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학습이 돼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러되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